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용상입니다.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요즘 내지는 뭐 한 2, 3년까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자율주행의 다양한 이제 연구 내지는 자원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거에 이제 시발점이 2007년에 있었던 달파의 얼번 챌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 나와 있는 자율주행 양산차 기준 이제 가장 진보된 기술이 레벨 3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대충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내지는 자동차 업계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율주행 개발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뭐 거의 지구상에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이 처음 기록된 아이디어를 보면 1956년에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3년이 채 안 됐을 때 미국에 있는 GM의 모토로마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오토쇼라는 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던 때라 큰 회사, 그러니까 GM 같은 회사는 여러 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컨셉카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좀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기회를 모토로마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시된 자율주행의 컨셉이 있습니다. 이 차의 이름은 당시에는 Firebird 2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때의 개념은 이제 도로에 매립된 전선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안에 탄 승객은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적인 자율주행의 컨셉은 이미 56년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6년에는 자율주행에 또 많은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는 벤츠사에서 승용차와 벤츠에서 만드는 트럭을 기반으로 고속도로 위주로 이제 자율주행을 했는데 이때서부터가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차선 인식도 하고 레이더를 이용해서 앞차의 거리도 유지를 하는 등등의 저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개념의 자율주행의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에는 이제 독일 쪽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가 97년에 캘리포니아 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고속도로 자동화 내지는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뭐 시스템 ITS 등등을 해서 이제 군집 주행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97년에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고속도로를 중간에 좀 막아놓고 한 6대, 7대의 차량이 군집 주행을 하는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GPS의 에러가 100m 이상의 오차를 내던 때라 이 당시에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바닥에 자석을 박아놓고 그거를 따라가는 형태로 도로를 주행을 했었습니다. 98년에는 이제 이태리에 있는 대학교에서 조그만 미니밴을 개조를 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또 실험을 꽤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좀 자율주행 분야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달파 그랜드 챌린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대회가 열리게 된 계기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미국 의회에서 앞으로 한 20년 안에 미국 지상군의 3분의 1을 자동화하라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국 국방고등과학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미 보셨다시피 다른 회사들이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고민 끝에 전 세계에 원하는 팀들이 참여를 해서 2004년에 열린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서 약 240km 정도를 사막을 주행하는 경기를 열었습니다. 네, 이때 첫 경기를 열었을 때 가장 많이 간 팀이 그때 당시 카네기 멜론 팀이었는데 총 240km, 약 150마일 중에서 한 12마일 정도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150마일은 근처에 간 팀은 아무도 없고 성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달파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개최를 한다 그러고는 상금을 100만 불에서 200만 불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여러 팀이 참가를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7개 팀 정도가 완주를 했는데 그때는 스탠포드와 복스바겐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사막을 달리는 경기고 혼자만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빙 오브젝트는 없는 상황이고 뭐 센서 등은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그런 경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자율주행의 다음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얼번 챌린지라는 경기를 마지막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이 경기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할 기회가 있었고요. 이제 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심 지역에서 다른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 다른 에이전트들과 동시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 돈이 굉장히 많은 구글에서 문샷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공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지만 성공을 하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그런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하는 구글 X라는 조직에서 이 달파 어번 챌린지에 참가했던 팀들의 사람들을 모아서 SDC, Self Driving Car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제 제 생각에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보시다시피 구글은 전혀 자동차 업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는 데 뛰어듦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자동차 업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자동차 업계도 그제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전반적인 개념을 일반인에게 좀 많이 알린 계기가 이제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내지는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을 출시를 했는데 대략 2014년, 15년, 16년 이 정도이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독일에 출시된 벤츠의 S클래스에 장착이 되어 있는 레벨 3 트래픽 잼 파일럿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달파 얼번 챌린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영상을 뭐 소리까지 해야 들으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웅장하니까 잠깐 들어보죠. 뭐. 네. 이게 2007년 11월에 있었고 총 35개 팀이 예선을 통과해서 마지막에는 3팀이 정해진 시간 내에 경기를 완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 여러 언론에서도 취재 경쟁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면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이 여러 차량들이 보이시죠? 이제 맨 위에 있는 차량이 이제 GM 카네기 멜론의 차량인데 이제 제가 이거를 멈추는 이유는 이쪽 차량이 지금 저희가 그 전까지 예선 성적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1번으로 출발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 맨 위쪽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차량이고요. 뭐 대충 감이 잡히시겠지만 좀 성적이 우수했던 팀들은 센서를 쓰는 것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라이다가 범퍼 쪽에 많이 붙고 위에는 돌아가는 벨로라인 붙고 카메라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센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역사상 처음으로 로봇끼리 교통체증도 만들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이 폐쇄된 미 공군기지의 주거 지역에서 이제 이 경기를 치렀고요. 6시간 내에 약 100km를 주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교차로 통과, 다른 차량과 어떻게 해서 내가 먼저 갈 건지, 저 차가 먼저 가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등등에 대한 점수를 다 매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개 팀만이 이 6시간 내에 완주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좀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제가 이걸 직접 참여를 하면서 얻었던 교훈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이렇게 특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성능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그게 분명히 맞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제품으로 출시가 되거나 이게 이제 나의 손을 떠나게 되면 이 내가 원하고자 했던 성능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너 케이스라고 얘기들을 하는 이런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는 생각해낼 수 없는 이런 케이스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런 에러를 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보시면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스피닝 벨로다인 돌아가는 거고요.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안테나 3개 중에 2개가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안테나 GPS 안테나가 이렇게 위로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가 있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은 이 프레임 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차량을 테스트를 하다 보니 계속 GPS 에러가 어느 때는 나는 거예요. 근데 나다가 안 나다가 나다가 안 나다가 그러니까 개발을 해보시면 제일 짜증나는 케이스가 그거잖아요. 에러가 나려면 계속 나든가 안 나면 안 나든가 해야 되는데 나다가 안 나다가 나다 안 나다 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이따만 해도 벨로다인이 거의 처음 나오는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벨로다인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의 창립자분이 자율주행 경기를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랜드 챌린지에서 근데 참여를 해보니 내가 직접 경기를 뛰는 것보다는 그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라이다이더라. 그래서 라이다를 개발을 해서 이제 벨로다인이라는 라이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워낙 초창기 제품이다 보니 전파 방해 이런 거에 대한 설계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 당연히 라이다니까 빛이 나가야 돼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뒤에 안테나인데 돌아올 때마다 GPS에 교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GPS 안테나가 낮게 있을 때는 교란이 굉장히 심해지는 걸 발견을 해서 결국은 올리는 거 외에는 당시에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성능은 회복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비디오를 잠깐 멈췄는데 거기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예선 통과를 가장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주최 측에서 출발하세요 했는데 자 출발을 안 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팀이 난리가 났죠. 이게 그야말로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차가 왜 갑자기 또 안 돌아가느냐. 또 결국은 이 난리가 나서 해결을 못하고 이제 두 번째 팀이 먼저 출발을 하고 저희는 한 30분 후에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여기 보이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차량 예선 순위대로 차량이 이제 나열을 해서 출발을 하는데 저희가 예선 1위였다 보니 여기 있는 대형 스크린 이제 전보트론이라고 불리는 대형 스크린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파 방해가 나올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전파 방해가 생겨서 GPS 처음에 이니셜 포인트에 문제가 생기니 차가 절대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최 측에 이거를 꺼주세요 해서 한 10분간 끄고 그제서야 오류가 사라져서 또 출발했던 이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센서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영상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 후에 이제 다시 재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상황이냐? 저희 차량이 이쪽 길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앞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길이 2차선 도로로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3점 유턴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에 돌지 못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뒤로 후진했다가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이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 2차선 도로는 포장 도로이지만 요 위에는 그냥 흙으로 된 도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군 기지가 있는 동네가 약간 사막 지역이다 보니 이런 흙으로 돼 있는 마른 땅은 전부 다 그냥 모래 내지는 굉장히 가벼운 이제 흙으로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유는 여기 도로에 연석이 있는데 그리 높지 않아서 이 정도는 차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저희 인지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도는 게 이 경기에서 목적이죠. 그렇죠? 이
당연히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운전을 하라는 게 전혀 목적이 아니고 자동차 컨트롤에 있어서는 완전 뱅뱅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악셀을 최대한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았다가 그러니까 차가 계속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상황인데 빠른 시간 내에 유턴을 마치려고 하니 차가 이렇게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앞바퀴가 빠르게 빠지다 보니 먼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확 올라오는 상황에 이 당시만 해도 센서 퓨전이나 이런 레이더의 성능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가 올라온 것을 차 범퍼 안에 있는 라이다가 보기에는 물체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으로 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차량이 한 5분간 여기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발생하리라 예상을 하고 그래서 에러 리커버리 라직이 있는데 뭐 지금 보면 좀 단순하긴 하죠. 그래서 이 에러 리커버리의 라직은 보이는 이 파란색 세모가 내 목표점, 다음에 가야 되는 웨이포인트의 일부분이 목표점인데 여기를 못 가는 경우는 어떤 이유가 됐든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은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웨이포인트를 목표점을 좀 약간 사방으로 찍어서 차를 움직이려는 그런 방식으로 에러 리커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빠져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에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이 확 올라왔던 먼지들이 가라앉아서 이게 이제 빨간 물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좀 운 좋게 발생을 해서 이런 걸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자율주행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제한된 여러 가지 환경이 완벽하게 컨트롤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양산차에 넣어서 일반 소비자한테 팔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OEM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 달파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자율주행 업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율주행이 뭔가를 일단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참 동안 자율주행의 정의는 뭔지 내가 말하는 자율주행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율주행은 무슨 뜻인데 오해가 많았기 때문에 2014년, 5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 자동차 공학회 SAE에서 표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정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레벨 0부터 2까지는 ADAS라고 얘기를 합니다.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고 레벨 3, 4, 5는 이제 이때부터가 사실은 자율주행인데 이게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는 바람에 모든 게 뭉뚱그려서 자율주행이라고 좀 일컬어지는 그런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쯤에 KS 표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레벨 0은 무슨 뜻이고 레벨 1은 무슨 뜻이고 하는 게 이 공식 명칭이 이제 KS 표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오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결론은 현재 모든 양산차, 지구상에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모든 양산차의 자율주행 레벨은 레벨 2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목표는 레벨 4가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대리점에 가서 현대 대리점이나 뭐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자동차에 붙어 있는 자율주행 기능은 사실은 자율주행은 하나도 없는 거고 ADAS 기능 레벨 2가 되겠습니다. 이건 테슬라 포함인데 테슬라가 고의든 실수든 오토파일럿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습니다만은 공식 문서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교통국에서 이런 오해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니까 테슬라의 공식 서한을 보내서 당신들이 팔고 있는 차량의 ADAS 레벨은 무엇인가를 공식 서한으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공식 답변은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오토파일럿은 레벨 2입니다라고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테슬라에서는 레벨 3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제 소비자가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그러니까 작년 말 전까지는 이제 모든 양산차가 레벨 2였으나 작년 말에 벤츠에서 S클래스의 레벨 3가 처음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기능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트랙잼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세계 최초로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조만간 내지는 아마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 기능을 레벨 3라고 부르면서 판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 감이 좀 잡히시겠지만 이 교통 체증이 심한 상황에서 비교적 저속인 상황에서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작동 요건은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리밋을 걸어놓는 이유가 있죠. 고속도로라 하면 이제 교차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가로지르는 차가 없으리라는 가정을 해도 된다는 말이고 그러면 센서의 레인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어디 튈지 모르는 보행자들을 걱정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주오는 차량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가 반드시 있는 곳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이 중앙분리대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60km 달리고 있을 때 중앙분리대가 없으면 상대방 차도 같은 속도로면 내가 걱정해야 될 상대 속도는 120km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또 센서의 레인지가 훨씬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고 복잡해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차선 인식 등등을 하기 때문에 차선이 선명하게 페인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트래픽 잼 상황이다 보니까 주변에 차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뻥 뚫린 도로에 아무도 없으면 사실 이 기능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날씨도 좀 괜찮은 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 속도 60km까지만이라고 현재는 나와 있는데 뉴스상을 보면 조만간 130으로 이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이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문구가 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비상시 10초 내에 운전자가 차량으로부터 제어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이 뜻은 이 비상시라는 뜻은 어떤 이유가 됐건 그렇죠? 센서가 고장이 났던 브레이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던 아니면 이런 게 멀쩡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로직이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상황에 그러면 자동차는 이 S클래스에 있는 트랙션 파일럿은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10초 안에 운전자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내려서 운전대를 잡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게 논란의 좀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물론 이제 잠을 자거나 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다시피 이 드라이브 카메라가 있는 이유가 여기죠. 잠을 자거나 하면 안 되는데 대신 뭐 좀 전화기를 들여다본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 상황에서 10초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상황 판단을 해서 내가 뭐 할지 결정을 하고 운전대를 돌릴 수 있는 게 가능하냐에 대한 거는 굉장히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벤츠 S클래스에 들어가는 트랙션 파일럿이 가장 진보된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10초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관점 내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할 일이 수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이 10초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가 계속 제어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차 가다가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경우까지도 알아서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OEM 입장에서는 조향 장치, 뭐 브레이크 장치 이런 장치들의 리던던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자율주행에 이제 조금 하이 레벨로 돌아오자면 요즘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개발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용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누어질 수 있는데 여태까지 본 것은 좀 자율주행 양산차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자동차 대리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차, 뭐 벤츠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집중하는 그룹도 있고, 그리고
로봇 택시, 그렇죠? 이제 소비자가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뭐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집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 택시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완전 로봇 택시 전용 플랫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전용 플랫폼을 GM과 협력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오리진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몇 년 전에 인수한 죽스라는 회사의 차량이 되겠는데 대충 감이 잡히시겠지만 그냥 사람만 운송을 하고 이 안에 전혀 뭐 핸들이라든가 페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레벨 4가 목적인 차량들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그렇죠? 로봇택시와 승용차의 자율주행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택시는 이제 웨이모 내지는 구글 엑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IT 기반 업체들이 주로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뭐 웨이모나 뭐 중국의 바이두나 뭐 GPU로 유명한 엔비디아 등등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특수 목적 차량을 제작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차량 플랫폼 내지는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의 유지 보수가 매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시 차량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과가 끝나면 차고지에 들어가서 뭐 필요한 정비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스템에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벨 4가 목표이고 그리고 개인한테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양산차 내지는 승용차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플랫폼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뜻은 소비자인 내가 차량을 구입하면 내가 마음대로 이 촬영을 하는 것이지 차량 회사에서 이 차를 언제까지 가져와서 뭐를 해라 이런 거를 강제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입장에서 보면은 뭐 센서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뭔가 얼라이먼트가 틀어졌을 때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게 그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산차 업체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레벨 2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가는 것을 레벨 4까지 가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에 관해서는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택시를 탈 때는 당연히 이 택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관심이 없지만 내가 차를 탈 때는 가격도 중요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차를 사서 한 3년, 5년, 10년 정도 타기 때문에 내구성 역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개발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제 로봇 택시는 주로 웨이모 개발에 영향을 받아서 이 차량이 운행하고자 하는 지역 내지는 환경, 이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을 라이다와 디퍼런셜 GPS를 이용해서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면 로컬리제이션 등등 이 이제 굉장히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ODD 확장 내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서만 처음에 이런 기능을 출시를 했다면 이걸 다시 부산으로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라이다를 가지고 도시 하나를 스캔을 다 떠야 된다면 간단치 않죠. 그리고 뭐 도로 같은 경우가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만은 도로 확장 공사 등등이 있기는 하기에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반면에 양산차 업체들은 이 보통의 경우 일반 GPS, Differential Correction은 잘 쓰려고 하지 않고 일반 GPS와 일반 전자지도, 이것도 고정밀이라고는 하기 어렵죠. 이런 전자지도를 가지고 주로 라우트 플래닝 정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ODD 확장이나 도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더욱이 이런 쪽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테슬라나 모빌아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차량이 이미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변화 사항이라든지 등등을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자지도의 어떻게 보면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로컬리제이션 등등에서는 라이다 기반 고해상도, 고정밀도 지도보다는 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하드웨어를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센서 하드웨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은 궁극적으로 카메라와 레이더로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라이다는 과도기적 센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라이다가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업계에서 구할 수 있는 레이더들의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라이다가 나왔는데 레이더 쪽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에 맞춰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궁극적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년, 15년 후에는 카메라와 이미징 레이더 내지는 고해상도 4D 레이더 정도로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카메라를 많이 쓰는데 그걸 쓸 때마다 나오는 말이 카메라는 하드웨어 값이 굉장히 저렴하다. 뭐 카메라 하나당 3, 4, 5만 원이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기는 맞죠. 문제는 센서 자체는 간단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럼 이거를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컴퓨팅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가 싸다고는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산차에 현재 그쵸? 이제 구할 수 있는 양산차에 있는 레이더는 뭐가 문제이길래 라이다를 써야만 하는가? 일단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양산차에 들어가는 레이더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차선이 지금 한 2개 정도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 차선에 이제 2차선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ACC, Adaptive Cruise Control을 작동을 시켰을 경우 이 ACC가 레이더만으로 작동하는 ACC인 경우도 기존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카메라와 레이더의 퓨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레이더 기반의 ACC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특히 이런 쪽의 개발은 독일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독일의 이제 오토반, 그렇죠? 무제한 속도를 달리는 상황에 내가 최소 100km를 달리고 있으면 한 안전하게 가감속을 하려면 한 200m 앞에 있는 물체를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선 폭의 거리는 대충 3.5m 이 정도 되죠. 그래서 200m 앞에 있는 거리에 내 차선에 내가 신경을 써야 될 물체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옆 차선에 있어서 내가 그냥 계속 이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알려면 이 수평 내지는 azimuth resolution 내지는 separability가 1도 미만이어야만 이거를 정확히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현재 레이더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라는 보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거리 레이더 보시면 디텍션 레인지가 210m까지 가죠. 굉장히 고성능 레이더인데도 불구하고 azimuth separability는 3도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200m 거리 앞에서 차선과를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전 사진을 보면 이 경우에 그러면 교각이 있는데 이게 정지된 차량인지 교각인지 결국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감속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 차량이 예를 들어서 한 20km, 30km 이상에서만 ACC가 작동한다라고 써 있는 차량의 경우 이런 경우를 마주친다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로직이 10중 8구 정지된 물체는 무시한다라는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교각이 나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이속도 100km를 그냥 갖다 박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은 그 사용자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네. 근데 그 로직이 단순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를 넣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가격 때문에 그런데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모든 부품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굉장히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능을 더 높여서 가격을 비싸게 부를 수 있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정당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ACC용 쓰는 레이더는 그 정당화가 적당히 한 수준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지된 물체에 대해서 나는 정지를 감속을 하지 않고 그냥 속도를 유지한다라는 로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름 최신 차량에 들어있는 ACC를 보면 Full Speed Range ACC에서 정지까지 가는 차량이 있어요. 근데 이런 차량은 좀 다른 형태의 레이더 내지는 카메라의 퓨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여기서 결론은 사용자 설명서를 잘 읽어보자. 네, 그렇지 않고는 저승길 가는 수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면에서는 이제 달파 물론 한참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블레이드 서버를 쓰고 뭐 인텔 xeon 프로세서를 쓰고 뭐 이런 것을 많이 썼는데 당연히 그때는 성능만 걱정을 했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이게 로보택시가 됐든 양산차가 됐든 되려면 굉장히 이제 크기가 작아져야 되고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 추세는 SoC 방향, 시스템 온 칩의 방향으로 하나의 칩에 다양한 이제 프로세서가 가능한 IP 블록들이 설계되어 들어가는데 뭐 DSP나 GPU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Safety MCU라는 게 들어 있는데 제가 뒤에서 기능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Safety MCU가 이 앞쪽에 있는 블록에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온갖 중요한 마지막 체크를 하는 그런 계산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제가 참여했던 그 얼번 챌린지 때 사용했던 차량인데 이 차량은 GM사의 쉐보레 타호라는 차량이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대형 SUV입니다. 아마 팰리세이드 뭐 아니면 기아 SUV 그 뭐죠? 하여튼 대형 SUV인데 그 뒤를 꽉 찰 만큼 컴퓨팅 유닛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야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모비라에서 만드는 ECU, 이 연산을 하는 컴퓨팅 유닛은 보시다시피 이게 무슨 뭐 거인의 손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의 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능이 좋아졌고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졌고 당연히 알고리즘 성능 전반적인 자율주행 성능은 얼번 챌린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과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AI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은 이제 알고리즘 내지는 기본 기술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퍼셉션 내지는 로컬리제이션, 그죠? 내가 지구상 내지는 이 전자지도 기반 내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가 파악이 되면 그러면 다른 객체 물체들은 어디 있는가를 파악해내는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이 둘을 근거로 내가 어떤 길을 택해서 어떤 방향으로 차를 움직여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가가 가장 기본 기술이 되는 것은 뭐 이제는 아주 상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AI가 특히 이제 카메라 쪽에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영상을 사진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 하나당에 나오는 객체를 인식을 하고 또 이제 프레임마다 나오는 객체를 이제 트래킹을 해서 그러면 다음 프레임엔 어디까지 이 차량이 움직이었겠는가를 예측을 하는 프레딕션 등등을 다 해야 되는데 2012년에 알렉스 넷이라는 영상 처리 관련 이제 딥러닝이 빡 나옴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딥러닝과 GPU의 이제 시대가 도래를 해서 좋은 세상이 됐구나 했으나 문제는 딥러닝의 안정성 내지는 안전성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할 수 없는 unexplainable 한 상황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성능만 보면 객체 인식이라든지 뭐 클래시피케이션 등등의 성능만을 보면 딥러닝의 압도적인 승리죠. 그런데 이제 딥러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 인식에
성능을 한 98%, 95%에서 98%로 올리고 싶다. 자, 그럼 내가 있는 데이터셋이 이만큼인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이 2%를 올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의 양이라기보다는 데이터의 질이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던 코너 케이스, 그러니까 일반 도로 주행은 사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을 한다는 회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일반 도로 한번 멋있게 돌아다니고 비디오 찍고 시연을 하기는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보통의 케이스니까. 그러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거 아마 웨이모에서 나왔던 케이스인 것 같은데 웨이모에서 운행을 하다가 차가 서지 않길래 아마 운전석에 타고 있던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급정거를 했던 케이스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한데 보면 오리 가족이에요. 객체 인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거는 객체 인식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돼서 이거를 상대로 이제 내가 가감적으로 할지 결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 그렇죠? 딥러닝의 모델 안에 이 객체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은 이걸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리 가족이 몰살이 될 뻔했죠. 그래서 이런 코너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이죠. 딥러닝의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왜 인풋이 A, B, C가 들어가서 답이 1, 2, 3이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잘 나오는 건 알아요. 왜 나오는지는 몰라.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늑대를 인식하는, 사진상의 늑대를 인식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다른 사진을 넣어보니 늑대 내지는 다른 동물을 인식 하나도 못하고 뒤 배경에 있는 눈만 주구장창 찾아내더라. 근데 그거를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때 그런 거에 이 네트워크가 초점이 맞춰지려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블랙박스인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역시 우리의 어벤져 팀인 달파에서 인식을 하고 2년 전부터 XAI라는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딥러닝의 성능이 워낙 좋은 거는 자명한 일이니 그럼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내지는 답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고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나왔던 그런 케이스를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펑셔널 세이프티 내지는 기능 안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일단 국제 표준으로는 ISO 2626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의는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오작동 대처를 체계적으로 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장치의 오류와는 관계없고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보자면 identify하고 mitigate risk 하는 게 여기에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능별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그리고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위험 요소를 좀 낮출 수 있는지 물론 100%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위험을 좀 줄여보자 이런 방향으로 이런 표준이 만들어져서 모든 OEM은 이런 방식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잘 모르겠어요. 예, 거기는 뭐 하는지. 그리고 소티프라는 게 이제 최근에 지난 한 3, 4년 사이에 새로 생겼는데 펑셔널 세이프티와 다른 점은 펑셔널 세이프티는 기능별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티프는 내가 만든 기능이 내가 예상한 대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좀 더 설계와 검증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도로인 경우인데 주택가인 걸 아시겠죠?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도로에 이렇게 페인트를 해놓은 경우가 있다고 해요. 당연히 이제 그 동네를 지나가고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서 딱 보면 한 5살, 6살짜리 애가 지금 공 잡으려고 뛰어와 있는 것 같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티프가 좀 잘 안 돼 있는 경우는 급정거를 자율주행차가 하겠죠. 예, 급정거를 내가 하면 앞에 없는데도 급정거를 했기 때문에 뒷차한테 받칠 우려가 있어서 위험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사람은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영상 처리를 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네. 굉장히 가까이 가야만 이게 사람이 아니라 페인트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지금 대낮이니까 좀 잘 보이는데 좀 어둑어둑한 상황에서는 저거 보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알려진 딥러닝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런 안전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은 듀얼 패스라는 방식을 쓰는데 성능, 그러니까 객체 인식 성능 자체는 딥러닝으로 뽑아내고 그리고 같은 영상 내지는 사진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좀 다른 방법으로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을 사용한다든지 뭐 옵티컬 플로우 등등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맞는 경우에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토파일럿은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와중에 사망자가 11명 이상이 나왔는데 이건 아마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조금 뭐 사람이 죽거나 하는 케이스는 아니었는데 왼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개인 전용기가 보입니다. 제트기가 보이고 여기 지금 흰색 테슬라가 보이는데 불행 중 다행? 둘 다 같은 소유주라 그래요. 돈도 많으시지. 그 전용 제트기를 소유하신 분이 테슬라에 있는 서먼 기능, 그쵸? 주차되어 있는 차가 나한테 오라고 기능을 했더니 본인의 지금 얼마죠? 네, 한 45억 하는 비행기를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돈 많으신 분이니까 별로 기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영상은 2020년, 날짜 써있네요. 20년인데, 대만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트럭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보기 힘든데, 대개 이런, 트럭은 이제, 뒤에 짐을 싣는 부분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게 쇠가 아니고, 파이버 글래스 등등으로 되어 있고, 큰 프레임만 이제 쇠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또 우리의 멋있는 테슬라가 신나게 달려오다가 이게 있는지 인식을 못하고 이제 충돌을 하는 영상인데, 이 당시만 해도 현재 테슬라는 전방 레이더를 제거를 했죠. 우린 카메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제거를 한 지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뭐 소문에 의하면 조용히 다시 레이더를 넣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전방 레이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레이더와 카메라가 다 물체를 봤었어야 하는데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 트럭 운전사인 것 같은데 서라고 지금 손짓을 하시는 게 보이죠? 다행히도 중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고가. 다른 방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신제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한계를 좀 계속 밀어야, 그렇죠? 뭔가 좀 멋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자 싶은 욕망과 이제 안전, 그렇죠? 이제 내가 만든 제품을 사용을 해서 누군가 다치거나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는 그 사이를 어떻게 잘 이제 그 밸런스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펑셔널 세이프티를 좀 등한시하는 것 같다. 물론 제가 이제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좀 등한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자동차 업계의 추세,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뭐 한 2분 여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 이렇게 회사 앞에 붙이면 막 투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왔죠. 그런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변화가 좀 감지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 웨이모는 아무런 제품이 출시는 바도 없는데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의 회사 가치를 인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런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한 5조 이상을 투자를 받았던 포드와 복스바겐으로부터 5조 이상의 투자를 받았던 알고와 AR라는 회사가 포드와 복스바겐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해서 회사를 문 닫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는 또 나름 알려진 임바크 트럭이라는 트럭용 자율주행을 개발하던 회사가 역시 또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해서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크루즈 오토메이션, 이제 GM의 자회사인데 크루즈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 로봇 택시를 많이 지금 출시 내지는 디플로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지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루에 50억씩 쓴다는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로봇 택시 쪽에 보면은 굉장히 투자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매출이라고는 뭐 없다시피 하니까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지 않나 이런 그런 느낌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알고 AR을 문을 닫고 비슷한 회사를 아예 따로 하나 만들었죠. 레티튜드 AR을 만들었는데 이제 목적이 레벨 4가 아니고 레벨 2, 레벨 3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완성이 되면 우리가 그때 가서 사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자율주행 내지는 레벨 3 이상의 기능이 양산차에 탑재되는 것은 독일계 회사들이 주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기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벤츠, BMW 그리고 복스바겐 등이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레벨 4는 아마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속도로 간다 해도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정말 내일 대리점에 가서 살 수 있을 레벨 4의 완성이 되려면 한 2030년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과 중국 회사들은 로봇 택시 내지는 로봇 트럭, 운송 트럭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수라면 변수가 좀 의외로 일본에서는 자율주행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몇 년 전에 도요다에서 아예 인공 도시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되면 약간 패러다임이 좀 바뀔 것 같은데 도시 하나를 새로 짓고 거기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4 이상,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물론 이제 사는 주민 2,000명이 거주할 것으로 보는데 다 이제 자기의 위치 등을 계속 통신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잘 되면 미래의 도시가 완성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과연 그럼 다른 도시로 어떻게 퍼질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양산차, 승용차 이런 관점에서 아직 자율주행 레벨 4는 좀 멀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율주행 기능은 정말 내일 대리점 가서 살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농기계 쪽인데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농기계 회사 중에 하나인 존 디어는 양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준을 이미 몇 년 전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 생각에는 현명한 전략을 구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자율주행 차를 산다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내가 기존에 있던 차 팔고 완전히 새 차를 사야 되는 그런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존 디어 회사는 이거를 모듈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 트랙터들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뭐 1억 하는데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새 트랙터를 하나 사는데 올해는 ACC만 되는 롱저 투더럴 컨트롤만 되는 모듈을 사요. 그러면 또 1년 농사 열심히 해서 내년에 이 레터럴 컨트롤이 되는 모듈을 또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비싼 부분이 트랙터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더하는 식으로 시스템 설계를 굉장히 잘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베이스 스테이션 하나씩 꽂고 자기가 전부 정말 완전 자율 농업이 되는 그거를 이미 사업적으로 성공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농기계나 광산 이런 쪽에 자율주행이 더 양산화가 빨리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ODD가 작은 거죠. 그렇죠? 특히 뭐 광산 같은 경우에서 어린애들이 뛰어날 가능성은 뭐 0이라고 가정을 할 테니까 그런 좀 장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로보택시나 뭐 딜리버리 로봇이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이미 성공적으로 쓰여져 있는 분야는 존재한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주목하고 있던 회사나 아니면 저희가 앞으로 미래 자율주행을 연구하면서 내가 주목할 만한 그런 업체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분야를 좀 더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전체 다? 엔드-투-엔드? 퍼셉션? 플래닝? 컨트롤? 센서? 컴퓨팅? 네. 좀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완성차 업체랑 예. 그리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퍼셉션 그 세 가지 분류로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퍼셉션부터 시작을 하면 아까 제가 이제 AI 내지는 딥러닝은 unexplainable 해서 문제가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야를 좀 독특한 방식으로 딥러닝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름이 오토브레인즈인데 이스라엘계 회사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딥러닝 모델 내지는 이거를 아키텍처가 아니고 시그니처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그쪽에서 보여준 얘가 쓰레기통이 이제 길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쓰레기통이 놓여 있는 쓰레기통을 이제 인식하자가 목적인 네트워크인 경우 이거를 여러 개 이제 인식을 하다가 예를 들면 저기 노란색 소화전을 잘못 오인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왜 이걸 인식했는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건 아니라고 잔뜩 뭐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계속 넣어서 트레이를 왕창 다해서 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이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 소화전이 인식된 거를 어느 정도 추출을 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네트워크에서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본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혁명적인 게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코너 케이스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주 용이해집니다. 이 코너 케이스를 넣었을 때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이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바꿨을 때 또 다른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거의 1대1 매칭으로 알 수 있다면 딥러닝계의 제 생각에는 약간 작은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발표 좀 감사드리고 저는 전기전자공학회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스타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율주행차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현재 기술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차에 센트럴라이즈 된그 기술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인프라스트럭처 서포트가 들어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율주행의 개발 방향을 아까 이제 뭐 로보택시나 이제 승용차냐로 나눌 수 있지만 또 하나 방식은 온보드 센서 방식이냐 인프라스트럭처 내지는 V2X 방식이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율주행이 좀 비싸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차에다 때려 박으려 하니 이 센서의 한계도 있고 값도 엄청나게 비싸지고 그러니 소비자는 안 살 것 같고 이런 약간 악순환의 연속인데 이 V2X를 통해서 예를 들면 길거리에 있는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반경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물체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도요다의 우븐 시티 같은 게 엔지니어링적에서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흥미로운 사항이고, 그래서 비슷한 관점으로 자율주행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나라는 공산국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가 2024년 1월 1일부터 북경 시내에 진입하는 모든 차는 반드시 자율주행해야만 한다. 그렇죠? 사람이 운전하는 건 이제 불법. 그리고는 뭐 한 5m 간격으로 5G를 다 까는 거죠, 이제. 그리고 거기 돌아다니는 모든 생명체, 뭐 심지어는 길고양이까지 뭐 여기 태그를 달아서 얘 위치가, 그렇죠? 뭐 한 5cm 정확도로 쫙 알려줄 수 있으면 그럼 자율주행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법규를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운전할 때도 그렇고 분명히 인도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서 나는 주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서 길로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거를 센서가 감지해서 반응을 해야 되니 그게 딜레이가 생기는데 그 모든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언젠가 공상 영화에서 봤던 교차로에서, 그렇죠? 교차로에 와서 감속을 했다가 저 차 가면 내가 가고 이런 게 없겠죠. 그러니까 뭐 한 100km로 교차로를 서로 통과하면서 뭐 한 5cm의 차이로 가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V2X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또 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누가 대겠느냐. 그 문제인 거죠, 이제. 여기 질문이 뒤에 먼저. 질문 아까 없었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펑셔널 세이프티 쪽에 최근에 공부하고 있어서 그쪽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보여줬던 예시가 퍼셉션 쪽에 결국 물체 인식, 허상을 뭐 잘못 인식한다거나 그쪽에 예시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플래닝 같은 쪽은 제가 아예 인테리어 펑셔널리티 자체를 정의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그런 것들을 어떤 펑셔널리티를 플래닝 쪽에서는 그런 팁을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펑셔널 세이프티는 사실은 이 뭐 하드웨어별, 소프트웨어별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기능별로 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플래닝이라는 기능을 사실은 나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래닝이 어떤 좀 하이 레벨 기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펑셔널 세이프티 관점에서 보는 거이지 플래닝만 따로 보거나 액추에이션만 따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예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예가 이제 요즘 법규로 신차에 모두 들어가야 되는 AEB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매틱 이머전시 브레이킹 기능이 있는데 앞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제동을 해서 이제 엄청나게 세게 급정거를 해서 이제 물체를 충돌하는 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충돌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목적인 AEB 기능이 있는데 펑셔널 세이프티 같은 경우 이제 A, B, C로 나눠지죠. A는 좀 위험이 좀 적은 경우, D는 굉장히 심각히 고려해야 되는 경우인데 A, E, B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AC로 이제 그 전체가 기능 전체가 AC 레이팅이 정해지는 거지. 그거를 퍼셉션 따로 이렇게 따로는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주관적인 평가가 더 들어가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것인지 내지는 운전자가 이걸 얼마나 많이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 테이블을 가지고 좀 정하는데 좀 주관적일 수 있긴 한데 대체로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는 게 아니고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와는 조금은 다르긴 한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 비전을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전 시스템 전체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를 뭐 A3, B, A3, D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비전이 들어가는 기능 전체를 원래는 정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퓨전 같은 경우는 A3 최대 A3D까지 만족을 해야 전체적인 기능에 필요한 이 기능 안전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은 이미 십수년 동안 해왔던 이런 기능들은 좀 정의가 잘 돼 있어서 업계에 다들 이제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분야는 아직도 지금 강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여사님 세미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되게 많은 내용들을 정말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요. 그 듀얼 패스라고 해가지고 듀얼 패스 인식이라고 해서 딥러닝 모델이랑 그리고 휴리스틱 한 알고리즘을 다시 그 엔드 형태로 해서 폴스 하나를 좀 줄이는 방식이다라고 좀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자율주행 뭔가 OEM이나 소비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 폴스 알람을 줄인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미스텍션이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로 좀 받아들이고요. 네. 그럼에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폴스 엔드 방식으로 폴스 알람을 줄이는데 OEM이 자율주행 업계가 집중하는 데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엔드 방식이라는 거는 그냥 그림을 간단히 그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한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걸 합치는 방법에 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또 AEB나 이 기능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요도를 어디에 두느냐를 이제 업계 내지는 자동차 회사들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물체가 있는데 이거를 잘못 인식을 해서 false negative가 돼서 그렇죠? 제동을 안 하는 경우 내가 운전자가 앉아 있으면 내가 제동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체가 있는데 이거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물체가 없는데 있어서 차량이 급제동을 하는 경우,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차로부터 내가 받치는 경우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앞에 물체가 있는 false positive가 false negative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다. 그런 이제 좀 인식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드리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처음에 다른 분이 이제 퍼셉션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회사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이제 패스 플래닝 쪽에 집중해서 좀 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회사가 있으면 알고 싶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아까 레이더 센서의 정확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다 겪는 케이스 중에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같은데 거기서 이제 하이패스가 있고 차선이 많이 나눠지는데 실제로 차선이 잘 그려졌으면 괜찮은데 잘 그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이제 혹시나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센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등장하시고 어떤 기술로 좀 방어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패스 플래닝 쪽에 뭔가 특별한 것을 한다라는 회사는 제가 아직 인지는 하고 있지 못한데 하나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 딥러닝이 영상 인식에 처음 이제 많이 들어와서 퍼셉션 전체로 퍼지고 있죠. 그래서 꼭 영상 인식만이 아니더라도 라이다나 이런 쪽으로 딥러닝을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나름 보편화됐는데 이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패스 플래닝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사실은 옛날에 5년, 8년 전에 엔드-투-엔드 딥러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퍼셉션만 하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이 룰 베이스 코딩을 한 걸 따라 했는데 엔비디아는 뭘 그걸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렇죠? 내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면서 핸들 돌아가는 거, 가감석 하는 거, 그리고 차가 레일에 맞춰서 어떻게 가는가 이 전체를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를 딥러닝으로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결과가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답변인데 문제는 또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펑셔널 세이프티는 그럼 이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또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거는 그런 문제고 두 번째 질문이 뭐셨죠? 톨게이트. 예,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좁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좁은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라이다를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번 언급드린 이 자동차 업계 특히 카메라 기반 회사 중에 테슬라도 물론 잘하긴 하는데 이런 납품업체 중에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하고 또 이 회사는 카메라만 가지고 이런 톨게이트를 적당한 속도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영상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제 질문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멀징이나 분기가 되거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차선 자체가 불분명하고 근데 실제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거기 차선이 잘 안 그려져 물론 잘 그려져 있는 게 중요하지만 잘 안 그려져 있거나 심지어 거기서 이제 뭐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장애물이 갑자기 놓여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레이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200m 앞에 저도 각도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인식하기에 차선도 불분명하고 방향도 불분명하고 거기에 갑자기 장애물이 놓이면 이게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죠. 차에 붙어 있는 카메라 등이나 레이더만 써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전자지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웨이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해상도, 고정밀도 전자지도를 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을 간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저희가 운전을 하기 시작하지 않잖아요. 머릿속으로는 대충 그림이 있잖아요. 무슨 세세하게 길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방향 내지는 그런 걸 기억하고 가는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이 이제 알고리즘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웨이모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업계에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ADAS용으로 좀 해상도가 높은 지도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 스탠더드를 ADAS라고 하는데 ADAS에다 IS를 뒤로 붙여서 이거는 나름 레인 레벨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그려져 있는 차선과는 오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어도 뭐 좀 차선이 갈린다든가 이게 합쳐진다든가 하는 정보는 거기에 웬만큼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정도는 크게 걱정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 발표 감사합니다. 강동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카메라 레이더 퓨전 연구하고 있는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레이더가 결국 메인 센서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동이었고요. 그 코너 케이스가 결국에는 중요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언급해 주신 소티프 같은 게 양산 차량 업체에서 얼마나 알고리즘이 로버스트한지를 어떤 매트릭으로 평가하는지 혹은 어떤 시나리오에서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OEM들의 다 노하우라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 예. 정말로 저 OEM들마다 특이한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믿거나 말거나 최종 결정은 사람이 타서 그거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부서라든지 밸리데이션 부서가 있는데 이제 그 분야에 아주 뼈가 굵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정말로 이 느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테스트를 할 때 영상도 다 찍고 정량적으로 분석도 합니다만은 이분들이 되게 이제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같은 회사 내 개발팀도 모르는 본인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여기서는 다른 회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회사 제품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며칠에 걸쳐 테스트를 계속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통과해야만 양산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나 그런 경우 이제 OEM들이 직접 개발을 하는 경우는 개발부서에 이런 사항을 정보를 제공을 하겠지만 아닌 경우는 이제 업체 티어 1 이런 업체에 정보를 공유를 해서 이런 상황이 안 된다고 이제 공유를 해서 그거를 좀 고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모비라이라는 회사를 언급을 하는데 이 회사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OEM들이 이런 데이터를 업체에 공유를 하지 않는데 모비라이라는 회사는 OEM과 계약을 처음부터 맺을 때 이런 데이터를 자기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예상치와 어긋나는 델타인 경우에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길에 돌아다니는 차량이 많은 회사, 테슬라 100만 대, 모비라이 1000만 대 이런 회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아직은 돌아가는 차들이 200대, 300대 수준인 웨이모나 크루즈보다는
좀 더 기술 발전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딜러닝 인식 모델이나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실제 적용하려는 좀 경험이 좀 적긴 하지만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의외로 좀 가장 그 딜레이가 센서 인식 딜레이가 생겼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요. 그 어떤 센서 데이터를 그 딥러닝 모델을 돌리기 위한 어떤 그 저기 뭐 GPU나 아니면 MPU의 메모리 올리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자율주행 업계에도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바로 그 GPU나 MPU 메모리에다가 바로 센서 데이터를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염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는 지금 간단히 그렸긴 한데 여기 그쵸?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나죠. 여기 이제 프리프로세싱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당연히 칼라를 쓰지 않고 그쵸? 이제 저 그레이스케일로 다 바꾸고 이런 온갖 필터링이 저기서 다 일어나서 데이터를 최대한으로 줄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인퍼런스 모델은 작게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죠. 트레이닝 모델은 정확하고 크고 그래도 되지만 인퍼런스 모델은 작아야 되니까 그런 게 이미 다 고려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성능의 하나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내 렌즈에 딱 보여서 이제 차량이 예를 들면 감속을 할 때까지의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진이 딱 렌즈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서 그 순간부터 브레이킹이 일어날 때까지 뭐 예를 들면 뭐 한 350ms 뭐 이런 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얘가 페달이 밟혀서 물론 정기적으로 하긴 하지만 페달이 밟혀서 거기 브레이크 시스템에 이제 펌프가 작동을 해서 실제 브레이크에 있는 캘리퍼가 밟힐 때까지 그럼 얘는 한 180ms 걸린다. 이건 절대 줄일 수 없다. 그러면 나머지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다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웨이머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가격에 신경 크게 안 쓰고 무지막지한 컴퓨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256 메가픽셀 카메라를 쓴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들은 양산차는 풀 HD밖에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다 이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물론 다 고려 사항입니다. 네. 네,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기및 전자학부 심현철 교수님 연구실에 이대희 박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학계다 보니까 이제 논문이나 연구의 관점에서는 아까 간단하게 언급하셨던 엔드투엔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현업에서 많은 분들 만나 보면 이 엔드투엔드랑 이런 모듈러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에 대한 그 분위기가 일단 궁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엔드투엔드 그 접근을 좀 시리어스하게 고려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엔드투엔드는 전혀 고려하지 않죠. 예. 워낙 위험하니까. 그렇죠? 지금 퍼셉션 하나만 해도 지금 이게 딥러닝이 explainable 하냐 마냐를 따지는데 이 전체를 한다 그러는 거는 너무 그게 이제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제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자동차라는 게. 이거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거를 빼고 끼고 이거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돼서 현재로서는 엔드-투-엔드를 양산차에 넣는 걸 고려하는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앞부분 발파도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게 저희 연구실이 많은 챌린지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파 때랑 지금이랑 그 뭐가 많이 달라졌을까 하면 당연히 컨셉션 쪽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사실 저희도 대회 나가보면 결국은 그 학습 기반 디시전 메이킹을 어렵고 여전히 휴리스틱하게 룰 베이스로 많이 좀 알고리즘 구성하는 경우가 그렇죠. 예. 아무리 개선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게 그 현업에서도 비슷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 현업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구성을 할 때 더 복잡한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고려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아키텍처로 얼마나 이렇게 좀 여러 사람들이 그런 같이 그 룰베이스를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어떤 그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양산차에 넣어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원인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나와서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좀 복잡해져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식하게 많이 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공부를 해서 멋있는 수식을 가지고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고 회사 취직을 하면 그렇게 일을 하거니라고 가겠지만 실제 가보면 모든 디시전은 룩업 테이블로 끝난다. 그러니까 인풋 이거 해서 딱 숫자, 왜냐면 미리 계산되어 있는 숫자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얘가 어디서 왔는지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연산이 굉장히 빠르니까 룩업 테이블은 그러니까 무슨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 전자 뭐 메모리 이런 거 메모리 액세스 이런 관점에서 그게 빠르니까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거를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이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자동차 회사 일하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기 혹시 컴공과 계세요? 컴공과? 예. 컴공과는 저 별로 안 계시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특히 안전에 관계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컴공과 출신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컴공과 출신들은 멋있는 한 줄의 해결을 하려는 막 신텍스 복잡하게 써서 이러면 컴파일이 안 될 때도 있고 그거 쓴 사람 퇴사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신무식하게 그래서 오히려 기계과 출신인데 C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그런 약간 웃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를 찾아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관건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뭐 전화기 앱을 만들거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업로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테슬라 덕에 OTA, over-the-air 업데이트이 이제 좀 보편화돼서 이제는 문제가 생긴 거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쏴주면 되는데 옛날에는 소비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기능 추가가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거죠. 혹시 꼬리 질문으로 이제 달파의 그 세바스찬스는 저희 어떤 거의 모든 사람이 유명한 분과 이제 일을 같이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달파에서는 이제 포업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 디시전 메이킹 같은 것들을 이제 룩업테이블이나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걸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을 협업하는 것들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혹시 어떻게 그런 것들 배분이 되었었는지?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GM 소속으로 얼번 체인지에 갔을 때 서바스찬 교수님은 거기는 이제 스탠포드 복스바겐 팀이라 저희 경쟁 상대였던 거죠. 예.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 중요한 모듈에는 담당자가 그래서 꼭 한 명씩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한 명. 그래서 요 모듈은 이 사람 책임. 그리고 대신 이 알고리즘을 짜거나 하면 처음부터 피어 리뷰를 많이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본인이 짠 아키텍처를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들어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를 굉장히 여러 번 거쳐서 이제 다 통과가 되면 이제 코드를 짜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코드 베이스에 넣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한 분야는 잘못되면 펠롬 한 명을 정하면 일이 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독일 쪽이 양산차 쪽에서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어떤 쪽으로 많이 공부하는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예, 거기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저는 하지 않고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내지는 뭐 레벨 2 ADAS의 기능을 HDA2 정도로 부르잖아요. 현대 드라이빙 어시스트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사러 가면 여기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게 되는 건데 그거에 크게 보면 핵심 기술이 이제 카메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량 조향이 되겠는데 카메라는 모비라에서 옵니다. 예. 납품은 모비스에서 받는데 이제 모비라에서 소프트웨어와 칩을 공급을 하면 모비스는 껍데기를 씌워서 현대에 납품을 하죠. 예. 그리고
또 현대가 벌써 한 3, 4년 전에 2조를 현금을 투자를 해서 앱티브란 미국의 앱티브란 티어1 회사랑 모셔널이라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현대는 2조를 투자를 하고 앱티브란 회사는 엔지니어를 다 투자를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누가 뭘 배워가는지는 좀 감이 잡히시겠죠. 네. 답변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기까지.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기술적인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 이게 온보드에서 다 해결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인프라 스트럭처랑 같이 이제 연합해서 예. 하려고 하는 그런 두개 부류로 보이는데요. 박사님께서는 혹시 이게 앞으로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자율주행 서비스에 성공할지 그런 것들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안이라면 한 10년 정도는 온보드 센서가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로 가면은 그때부터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웨이모 같은 경우도 차량이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복잡한 도시에 웨이모 차량이 움직이다가 교차로 등등해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몇 번 발생을 했어요. 그 경우에 저기 웨이모 본사에 앉은 사람이 이 화면을 보고 있다가 얘를 직접 진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차들이 얽히고 설켜 있으면 차 1번은 그 뒤로 빼, 2번은 옆으로 가, 이런 웨이포인트를 좀 찍어주는 일을 그런 기능까지 레벨 4에 포함을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웨이모에 있는 고위 엔지니어가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V2X가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때 얘기는 차량의 리얼타임 컨트롤은 당연히 차량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 딜레이가 아무리 5G, 6G를 쓴다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부담이 커서 대신 하이 레벨 플래닝 내지는 하이 레벨 이런 웨이포인트 찍어주는 거 정도는 온라인 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저희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면 로컬리제이션이나 펄셉션 이런 데 사실은 V2X가 더 빨리 들어와 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차량들은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과연 보행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은 문제라, 그래서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유 뭐 이런 거는 다른 얘기고,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보면 V2X를 하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빨리 자율주행이 실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200m 앞을 봐야 된다, 뭐 300m 앞을 봐야 된다. 저 앞에 뭐가 있는지 그 로케이션 정보가 저한테 이미 다 오면 거기까지 멀리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 자체에 이제 이 값이 싸지는데, 이제 그러면 결국은 또 돈 문제라, 그러면 어디다 돈을 투자를 할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네.